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시아의 백년 왕조를 세운 제임스 브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르네오 섬의 사라왁주를 아십니까?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섬이 바로 보르네오 섬이고요. 이 섬의 북부에 말레이시아의 자치주로 사라왁이라는 주가 존재를 합니다. 이 사라왁주는 보시면은 여기 말발굽과 같이 생긴 브루나이 1900년대 초반 이쪽에서 대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굴되면서 중동에 이은 부국으로 유명한 국가이죠. 이 나라와 국경을 나누고 있고요. 또한 남쪽으로는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함께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7세기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슬람이 이쪽으로 전개해 오면서 14세기에 브루나이 이슬람 술탄 왕국이 형성이 되었고요. 해상무역을 이 지역에서 담당을 하면서 15세기 그리고 17세기에 이르기까지는 보르네오 섬 전체 이 가운데 산악 밀림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때마침 16세기 대항해 시대를 맞아서 서구 열강들이 몰려오게 되죠. 서쪽에서는 포르투갈의 세력이 또 동쪽에서는 스페인의 세력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잦은 침략을 맞게 되고요. 또한 국가 내적으로도요.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이 이어지면서 이 브루나이 왕국은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바로 1838년 영국 범선 한 척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범선인데요.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브룩이 무장 범선, 중무장을 한 범선을 이끌고 사라왁 지역의 서부 쿠칭항으로 입항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이 시절 그야말로 열강의 침탈이 빈번했고요. 더욱이 요 시기에는 내부에서 토착 원주민의 반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나이 왕국은 이 탐험대 제임스 브룩이 이끄는 탐험대의 반란군 진압과 해적 석탕 등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제임스 브룩이 이끄는 탐험대와 원주민 세력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미지 예인데요. 반란군의 주 세력은 이반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반족은 매우 용맹스럽고 잔혹해서요. 사람을 사냥하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면 적의 목을 베서 그 해골을 수집하고 보관한 정도의 악명이 높은 부족입니다. 이 부족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현대군과 원시군의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진압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브루나이의 술탄인 사이푸딘 2세 술탄은 반란군 진압에 대한 공로, 그리고 이 지역이 왕국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서부 지역이다 보니까 통치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서 통치권을 이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841년 동남아시아 최초의 백인 왕조인 사라왁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왕조의 문장이고요. 글귀는 살아서 숨쉬는 한 희망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임스 브룩은 브루나이 왕국의 속국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술탄보다 한 단계 아래인 라자, 즉 왕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이 왕으로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국 영국에는 충성을 약속하고요. 대영 제국 팽창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현지 경영에 있어서는 사라왁 왕조를 문명화, 근대화, 현지화를 적극 추진하는 노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3대에 이어진 백인 왕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1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임스 브룩이고요. 27년간을 재위하게 됩니다. 2대는 찰스 브룩이고요. 무려 49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3대인 바이너 브룩인데요. 24년간 왕위를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라왁 왕조의 시조 제임스 브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브룩은 1803년에 태어나서요. 향년 63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모험가, 사업가로도 알려져 있고요. 오늘의 주제 사라왁 왕조의 태조에도 해당이 되죠. 이 사람은 1803년 인도 캘커타 근방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영국령 인도의 판사로 근무를 했고요. 명문가 출신입니다. 제임스 브룩은 어려서 모험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유년기는 인도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12살 되던 해 영국으로 건너가 노리치 스쿨에 입학을 합니다만 공부에 적성이 없어 중간에 포기를 하지요. 그리고 주로 집에서 가정교사와 함께 홈스쿨링을 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모험을 좋아해서였을까요? 1819년 동인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인 벵골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얀마 전투에 참전을 해서요. 무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1825년 가슴에 총탄을 맞고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본국으로 송환이 됩니다. 그리고 한 5년간의 치료와 요양을 받고요. 1830년에 군대 복귀를 희망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극동으로 무역 사업을 전개를 해봅니다만 이렇다 한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부친이 사망하게 되고요. 부친의 유산으로 1835년 사략선인 로얄리스트 호를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무장을 해서 보르네오 인근으로 항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브루나이 왕국의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사라왁 지역의 통치권을 할량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인 만큼 왕조의 초석을 다집니다. 아울러 영국과 현지의 균형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는 충성을 약속을 했듯이 보르네오 섬 북부에 라부안이라는 섬을 점령을 해서 영국에 상납을 합니다. 그런 연유였을까요? 기사자기가 내려오게 되고요. 정식으로 사라왁의 국왕으로 보임되고 아울러 라부안의 영국 총독 또한 보르네오 섬 총영사로 보임이 되게 됩니다. 아울러 현지 정책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이 당시의 유럽인으로는 특이하게 현지 온종주의를 펼치게 되면서 영국의 풍습을 강요하지 않고요. 또 외국 자본, 영국을 포함한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반대를 하는 입장을 견지를 합니다. 아울러 현지어 또는 이슬람교의 포교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가가 초기의 모습이었던 만큼 여러 가지 행정제도를 구비를 하면서 법령을 제정을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영토 확장에도 나서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제임스 브룩이 세운 백인 왕조는 10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2대의 국왕으로는 찰스 브룩이 임명이 되는데요.
제임스 브룩의 일생 중에서 굉장히 그 특이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고요. 사생아가 한 명 있다고는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고요. 후대의 전기 작가나 그 사람의 편지나 기록들에 보면은 동성애자였음을 추정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연유였을까? 이대의 국왕은 제임스 브룩의 여동생의 아들이 초빙돼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당연히 태어났고요. 영국 해군에서 근무를 한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연유였을까요? 영토 확장, 국방 강화에 굉장히 힘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한 원주민 복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사람이고요. 또한 노예 제도의 폐지, 또 해적의 소탕, 원주민들이 횡행했던 또 사람 사냥 이런 부분들을 억제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내치를 강화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칭으로는 그레이트 빌더, 위대한 건축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3대입니다. 바이너 브룩이라는 사람이고요. 찰스 브룩의 아들입니다. 1874년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영국 육군에서 복무했던 기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1917년부터 1941년까지 24년간 재위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철학도 대단히 재미있는데요. 절대 왕권의 종식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뤄냅니다. 의회 정치를 도입하고요. 또 정치 개혁에 나서기도 합니다. 또한 재미있는 정책이 기독교 포교를 금지를 하고요. 오히려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포교하는 일을 돕습니다. 아울러 현지어를 강화시키거나 현지화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갑니다. 또한 고무, 석유 등 산업을 육성해서 적극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100년에 걸친 기형적인 백인 왕조는 아이러니컬하게 1941년 일본의 침공으로 종식이 됩니다. 이 시절 바이너브룩은 호주로 피난을 가게 되어 있고요. 일본은 바로 이 왕국의 행정 절차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요직의 일본인들만 교체를 하는 괴뢰 정권으로 4, 5년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종전되게 되죠. 이어서 바이너브룩이 현지에 도착을 해서 봤습니다만 자신이 통치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님을 깨닫고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영국의 직할령으로 들어가게 뒤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곡절 끝에 결국은 이 왕국은 말레이시아의 일개 주로 사라왁 주로 편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사라왁 백일 왕조 100년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화에 뒤처진 아시아 제국들이 겪어야만 했던 모욕과 침탈이 있죠. 물론 아시아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주요국 기준으로 보면 유럽, 미국, 아마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많은 나라들이 이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대화,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한 차이가 중심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놓치면서 겪은 아픔은 아시아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대항해의 후발입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에 비하면 늦게 출발을 한 거죠. 그런 만큼 어떤 야욕이나 무리수, 모순 이런 것들을 뒀던 것 같습니다. 본국에는 프란시스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뭐 해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나중에 해군 제독이 되기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사와락
사라왁 왕국 또한 그 탄생을 있게 해준 브루나이 왕국의 본토의 땅까지 찾아가서 림방 지역을 침략을 해서 차지하게 되는 데 있어서 영국의 정부는 묵인하거나 후원을 했던 이런 부분들도 참 야욕과 모순에 해당이 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험 정신,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도 보여줬던 어떤 합리성, 그리고 영국에 대한 영국의 국익을 또 생각을 하고, 또 현지에 있어서 현지 왕국의 부흥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절묘한 판단력이나 생각 같은 것들도 요번에 잘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100년간의 백인 왕조 종식에 그 뒤에 일본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사건인 것 같고요. 아시아 국가에 와서 백인이 세운 왕국을 또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쳐들어가서 또 몰아냈다라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안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과거는 뭐 말라야 연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르네오섬 북부 이상들은 주로 영국령이었고요. 그 영국령의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말라야 연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입되지 않았던 탈퇴했던 한 두 국가 브루나이는 자원으로 부국이 됐고요. 또 싱가포르는 사회개혁, 정치개혁으로 부국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는 교훈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영국과 보르네오, 일본 모두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결과를 낳았는가? 뭐 앞에 힌트도 있겠습니다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문명은 대륙에서 반도를 거쳐 섬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섬이 대륙을 또는 반도를 넘보고 침략을 했는지, 섬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또 대륙 반도는 어떤 부분에 실정을 하고 실패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나라는 슬픈 역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나라는 국사와 세계사를 완전히 떼어놓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세계사와 유리된 국사를 배운다라는 것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아 드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번 사례에서 보다시피 그것을 놓치면 어떤 결과가 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당부로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